가장 중요한 배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이 하는 어떤 일이라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발견에도 언제나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은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일에서라도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실패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은 성공의 반대말로 정의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아마도 실패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가 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실패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패는 무언가를 도전했다는 것이고, 행동한 것이고, 경험한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노력할지 아는 것이고,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과정이다 라고 말이죠. 실패라는 단어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책을 쓴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는 미국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교수입니다. 그들이 무려 20년 동안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생성장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해 얻은 특별한 결과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았고 그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더 잘 준비되고 더 대단한 목표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고 잦은 실패에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목표나 계획이 거창할수록 시작하기 어렵죠.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요. 그런데 작게 시작하면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실패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행동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빠르게 실패하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가능한 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형편없이 하세요.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일궈진 것들 뿐이다. 제리 사인필드와 클리스 락과 같은 노력한 코미디언들도 급조한 농담거리들을 지방 소규모 공연장에 선보이며 수천 번 시도한 후에야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수정과 개선을 거친 소수의 공연 아이디어만이 전국 관객에게 선보일 만한 세련된 쇼로 이어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관객에게 무시당하곤 했던 농담들이었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찍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는 어떤가? 슐츠의 초창기 콘셉트와는 비슷한 구석이 없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메뉴는 이태리어로 돼 있고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캔멀은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은 개념 사이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 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빨리 내던진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니모를 찾아서와 워리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앞서 살펴본 크리스 락, 하워드 슐츠, 에드 캔멀과 같은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요령을 터득해 앞으로 전진하고 많은 교훈을 얻기까지 기꺼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다는 점이다. 성공한 이들은 어떤 것이든 배우고 이것을 터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가능한 빨리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전을 생각해보라. 수많은 실패와 엉망인 사고,
잘못된 출발점,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질질 끄는 대신에 이들은 즉시 행동한다. 자신들의 노력이 완벽에는 한창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어도 말이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을 얼마나 망치게 될지 생각해보라.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빠르게 실패하기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다. 대신 가능한 한 무언가를 빨리 망쳐볼 전략을 세워야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빠르게 실패하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봐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최고의 상업 건축가가 되려면 먼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건축물을 디자인해봐야 한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되어야 한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우선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당당한 초보자.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그녀의 연구를 살펴보자. 캐럴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2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어머나 거의 다 맞췄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 와 같은 칭찬이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으로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2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뤄진 시험지였다.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이랬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2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들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드웩은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실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지요.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되었고요. 드웩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정의하기 나름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말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실패하는 건 어쨌든 유쾌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해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다.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거나 갤러리에 작품 출품을 하지 못했거나 했다면 말이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생각보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스스로의 지능과 능력, 사고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차 사라질 순간의 고통이니 그래도 괜찮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그쯤은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활력을 좀먹는다. 그것은 인생을 즐거움과 의미로 채울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회방을 놓는다. 실패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 보는가?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꽉 막힌 삶을 고려한다면 실패의 불쾌함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절대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 있는 일만 한다는 것은 가려져 있던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자신이 세운 가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결코 초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신이 전문가처럼 인정받는 일에만 발을 들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배움을 통한 즐거움의 경험을 놓쳐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며 더 큰 성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열정과 잠재력 향상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실패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수용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더 멀리 가야 한다. 둘째,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긍정적인 행보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말이다. 만약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올바른 아이디어로 옮겨가면 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정의 근거에 조치를 취했다면 더 나은 아이디어로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이해나 지식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의 원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더 나은 행동을 취할 발판으로 삼는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면 아마도 그것에 전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자신이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깨달으면 자신의 주된 장점과 적성이 다른 데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진정으로 탁월해지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도했으며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의 에너지와 관심이 더 큰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집중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가? 큰 생각은 자유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우리가 도울 수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근사한 책을 출간하거나 미술 작품을 만들고 창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이도 있었다. 심각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연구재단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시작을 꿈꾸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멋져 보였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다. 사고를 크게 하라고 말이다.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취 가능한 일들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 반면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한다. 이루고 싶은 온갖 거창한 일들을 정의하고 살을 붙이는 데 애쓰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라. 물론 야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들의 경험상 성공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보다는 말이다. 큰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리는 것의 부작용은 이 책에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다. 지나친 목표 설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지 말라. 학위를 따거나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100만 달러를 벌거나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거나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분명 큰 성공이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고 싶은 큰 성공에만 사로잡히면 동기를 자극하는 매일매일의 즐거움과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셈이 된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길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보낸다. 신화학자 조지 캠벨의 말을 돌이켜보자. 그는 많은 사람이 겪는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기란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세워져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조급해지고 서두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곤 한다. 물론 거대한 꿈도 좋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당겨서 하면 된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만약 스필버그가 거대한 꿈만 쫓았다면 처음부터 영화 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 서둘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작은 성공의 위력. 작은 성공의 개념은 미국 인지심리학 대가인 칼 와익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기념비적 논문 작은 성공,
사회적 문제의 잣대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칼 와이트 교수는 복잡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쉬운 단위의 일을 여러 개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여러 쉬운 단계로 분할하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행동이 한결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을 향한 의구심과 일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칼 와이트 교수는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 혹은 최소한 1시간만이라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버틸 것을 격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평생 술을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금주에 성공하면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 와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죠. 다시 말해 칼 와이트 교수가 제안하는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가시적이란 단어다.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작은 성공은 현실을 바꿔놓는다.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모르던 자원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난다. 작은 성공은 분명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진 하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성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예측할 수 없다. 도착점에 이르고 나서야 그동안 걸어온 길을 깨닫게 될 뿐이다. 칼 와이트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다양한 문제의 작은 성공의 활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라든가 우울증 극복, 인력 관리, 창의력 향상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작가인 피터 심슨은 그에 져서 작은 베팅에서 많은 혁신가의 사례를 다뤘다. 구글의 창시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CEO인 에드 캠멀, 전설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 등이다. 이들은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성이 낮은 행동을 한 뒤에 큰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심슨은 이런 행동을 작은 베팅이라고 이름 붙였다. 혁신가들은 세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 목표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시험해 볼 작은 단계들을 많이 거치고 피드백을 구한다. 그리고 재빨리 그 단계들을 반복하며 방향을 수정한다. 지금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진로를 완전히 바꾸거나 회사 사무실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등이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기분이 드는가? 그렇다면 어려운 목표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무리 삶이 혼란스럽고 난장판인 것 같아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다. 그 첫 걸음을 내디듬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새로운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보다 쉽다. 시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작은 성공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러니 일직선이 아닌 길을 걷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 작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 즐거움을 만끽하면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하는 놀라움을 느껴보라. 언제나 따라다니는 저항의 속성에 맞서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분.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 그야말로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던 때를.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 집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트콤 재방송이나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삶이 가장 생동감 있고 의미 있었을 때는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때, 중요한 인간관계를 키워나갈 때였을 것이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잡았을 때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행동이 어려울 뿐.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자신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망설임과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제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붙들어 놓는다. 저항의 힘은 강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꼭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만둬, 하지마 라는 목소리. 익숙함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 위험과 불확실성을 멀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익숙함에서 멀어질 때면 마치 뇌에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앞에 위험이 감지됨, 브레이크를 밟고 후퇴하시오. 주로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뇌의 자동 메시지다.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화와 함께 말이다. 당신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작은 목소리가 바로 저항이다. 일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일수록 이 저항은 설득력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저항은 당신을 좀 더 안전한 영역으로 후퇴하라고 부추긴다. 잠정적 위험을 과장해서 부풀리고 긍정적인 가능성은 깎아내린다. 나는 늘 피곤하고 몸도 약해. 그리고 사실 능력도 없어. 시기도 최악이고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한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 라고 속삭인다. 저항은 위험해 보인다는 핑계로 당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소설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그에 져서 최고의 나를 꺼내라에서 저항이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는 여러 현상에 대해 논했다. 특히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상세히 다뤘다. 그는 저서에서 저항이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 일부러 이를 방해하는 일종의 악마 같은 존재라고까지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저항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고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마치 현재 진행 중인 가능성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장처럼 느껴지는 거죠. 말하자면 밀어내는 부정적인 힘이에요. 그 힘의 목표는 대상을 밀쳐내고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저항은 당신이 일하는 걸 방해하려고 위증하고 날조하며 왜곡하죠. 유혹하고 괴롭히며 부추기기도 하고요. 저항이라는 건 변화무쌍합니다.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습으로도 변장하거든요. 마치 변호사처럼 당신을 설득하기도 하고 무장 강도처럼 당신의 얼굴에 총을 들이밀기도 하죠. 저항은 양심도 없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약속도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저항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다가는 어떤 결과라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저항은 언제나 거짓말을 달고 살고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요. 물론 수천 년 전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몸을 사려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대가 어디 그런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고 목숨이 위태로울 일은 거의 없다. 다양하고 폭넓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작은 행동이 의욕의 스위치를 켠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일과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그만두고 산책을 하는 일이다. 물론 밖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 걸음을 내디뎌 보라. 이내 걷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중연설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별 수 없다.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처음 몇 번은 떨리기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라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 환경, 직업, 인간관계, 창의적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불안함과 의구심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던 일에서라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걷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우리는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며칠을 꼬박 세운다. 매일 일어나 일하러 나간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는 우리의 힘은 흐릿한 기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회를 잡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종종 좋은 일이다. 미지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개인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하루 한 장, 하루 한 개, 하루 한 번이면 된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산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처럼. 그래서 저항은 일상을 깨트리는 행동에 아예 도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의무를 늘어놓는다.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긴 해. 하지만 가게가 너무 붐비기 전에 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사업에 필요한 웹사이트 제작을 마쳐야지. 이 모임만 참석하고 나서. 이 암벽등반 강좌를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요번 달 바쁜 일이 마무리되면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루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미루는 이유가 아무리 복잡해도 해결책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귀결된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닐 피오레는 그에 져서 Now, 지금 바로 실행하라에서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On schedule, 즉 전체 계획을 짜느라 전전긍긍하는 대신 30분 분량의 일부터 먼저 끝내는 방법이다. 작게 생각하십시오. 책 집필을 끝내고 편지를 쓰고 소득세 계산을 마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어떤 일에 4시간이나 계속 매달리겠다는 생각도 버리고요. 대신 30분만 집중해서 양질의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양질의 일에 우선적인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다. 잦은 이메일 확인이나 인터넷 서핑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집중해 30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하고 싶지 않은 내부의 관성이 깨지며 업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미루기를 생산으로 바꾼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다. 미루기의 해독제는 이 과정을 반대로 하는 것이다. 즉 매일 시간을 할애해 가장 중요한 일에 능숙해지는 것이다.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하는 데 드는 절대 시간의 양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단 몇 분 동안 해도 괜찮다. 관련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서류 한 개를 정리하는 식이다.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또한 긍정적인 창의력도 덤으로 따라온다. 게다가 주변의 새로운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당장 오늘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몸살이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혁신가, 사업가,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끝없이 배우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와이어드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약간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이죠.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 장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흥미를 돋치라고 격려하는 선생님, 부모님이나 멘토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상적인 성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겪는 경험과는 대조적이다.
4살 무렵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도 6살이 넘어갈 때쯤엔 질문이 급격하게 줄고 만다. 아마도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은 호기심보다 선생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벌써 파악하게 된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기회를 보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된 메커니즘과도 같다. 흥미를 잡아끄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지 못한 흥분에 휩싸일 때,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끌리게 될 때 자신을 믿으라. 호기심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안내자 역할도 자처한다. 그저 골목길에 본 신기한 가게에 들어가거나 친구 책상에 놓여있는 책을 보거나 낯선 길을 따라 운전하는 것,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위키백과에서 기사를 찾는 일 정도면 되는 것들이다.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 궁금증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